IT의 신과 안테나! 월간 안테나, 네, 안석현의 테크 나들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안석현 기자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지 키포스트라고. 제가 그래서 안테나라고 좀 쳐넣어놔라. 그걸 검색해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름 조정합니까?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지 키포스트 바이 안테나. 일단 걸려야지 들어가지. 그죠? 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안석현 기자가 텔레그램 채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상단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안석현 기자가 요즘 열심히 하니까 답변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네. 뜨기 전에 빨리 많이 좀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월간 안테나에서는요, 우리 ASIC, 주문형 반도체 칩의 요즘 대장주 같은 브로드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반도체 이제 설계 쪽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이 뭐 넥스트 엔비디아로 주목을 요즘에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산업이 AI화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인즉슨 지금의 미국에서 엄청나게 AI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는 구글이다, 메타다 이런 회사들 말고 뭐 우리나라로 보면 중견기업 정도 되는 회사들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AI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회사들이 AI 투자를 할 때 과연 H100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어렵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기들한테 이제 좀 맞춤형이 돼 있는 칩들, 뭐 맞춤형이라는 게 뭐 기능도 맞춤형이지만 기능을 어느 정도 좀 떨어뜨리거나 자기들한테 좀 최적화함으로써 가격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투자 효율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칩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런 거는 우리 GPU를 매우 잘하고 있는 엔비디아한테 가져가서 해주세요 하면 지금은 안 해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뭐 사업부를 만들어서 자기들도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걸 안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거다. 그거를 이제 맞춤형 칩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 회사가 이제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브로드컴이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엔비디아보다 못지않게 요즘에 뭐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블랙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GB200이 발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브로드컴이 올해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만한 회사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브로드컴하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이 이런 쪽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관련된 칩셋 솔루션을 하는 회사들 말고 약간 중소 ASIC 업체들한테도 좀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SIC 회사, 참고로 그 ASIC이 아니고 ASIC 아닌가요? 예, ASIC 같은 말입니다. ASIC, 네, 뭐 아식스 이렇게 읽는 사람인데 아식스는 아니고 아직스? 아식스, 네, 그 신발이 그 신발이 이러고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맞춤형 칩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특정 빅5의 빅테크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절대 다수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야말로 롱테일 시장이라는 건데 그렇게 시장이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어떤 GPU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AI 반도체 시장이라고 하는 건 엔비디아가 다 먹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우리 H100 내놨어, A100 내놨어, 뭐 B200 내놨어 하면 그냥 그걸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쫙 다 먹는 시장인데, 그렇죠. 이제는 이 롱테일 시장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좀 작은 회사들이 소규모로 찍어내는 어떤 반도체들이 시장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브로드컴 혼자 다 먹을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브로드컴도 인력의 어떤 한계는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7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칩 하나를 설계를 해서 출하까지 관리하는데 최소 100명에서 150명 필요하다. 그게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도 인발브가 돼 있지 않은 인력이 100명에서 150명이거든요. 그럼 이게 5나노, 4나노 내려오면 200명, 300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라벨이나 브로드컴도 분명 인력의 한계라는 게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효성 같은 기업이 AI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맞춤형 칩이 필요할 때 브로드컴이 과연 그걸 지원해 줄 있을 것이냐? 안 되겠죠. 뭐 한화가 한다 그랬을 때 안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그 규모에 맞는 ASIC 회사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이런 논리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에이직 회사들한테 찬스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그 브로드컴, 마벨 요즘에 좀 부상하는 게 이제 대만의 미디어텍, 예, 미디어텍이 또 그런 쪽 에이식을 잘한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거기 다 차고 나면 낙수 효과로 이제 우리나라 에이식 업체들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준비 중인 회사가 있나요? 사실 네. 우리나라의 에이직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파운드리를 사업을 한 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운드리 사업부의 밑에 보면 DSP라고 해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원래는 파운드리에서 내려오는 설계 일감을 외주로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평소에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넘치는 일감을 받아서 설계 외주를 하다가 최근에 한 2020년 전후로 해서 AI 뭐 붐이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냐면 뭐 계속 삼성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일감을 받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직접 팹리스를 컨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족한 설계 역량을 우리가 서포트 해주면 그리고 파운드리하고 연결을 해주면 이게 바로 에이직의 어떤 흐름이 아니겠어라고 해가지고 에이직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꼭 2020년뿐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런 트라이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DSP 소속 회사들의 턴키 비즈니스라는 게 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세미파이브, 코아시아? 네. 코아시아 이런 회사들이 다 에이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규모가 뭐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마벨이나 뭐 브로드컴이나 미디어텍 이런 회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뭐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DSP하고 이제 IP 쪽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삼성 파운드리가 그래도 다시 한번 부활을 해보려고 작년에 이제 영업통인 한진만 사장이 사업부장으로 오면서 최근에 이제 중국 쪽 한 3,000여 개 되는 중국 팹리스들을 또 타겟으로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DSP도 그 중국 쪽을 원래 한 개, 베리실리콘 한 개 회사에서 2개로 늘렸더라고요. 네, 이노실리콘하고 조인실리콘이라는 회사를 이제 3개로 늘렸고, 베리실리콘이 그렇게 또 열심히 영업을 안 한 모양이에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래서 이제 좀 3개로 늘려서 좀 이제 중국 쪽, 거기는 이제 4나노하고 7나노 쪽이 또 룸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양 기자님은 국내 DSP, IP 업체 중에서 조금 매력도가 있는 회사들, 그러면 그 매력도가 있는 회사는 왜 그렇게 보는지. 네. 뭐 아까 제가 회사 이름을 한 서너 개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회사들을 다 이렇게 친하게 컨택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 보고서들을 한번 쭉 봤어요. 보면 이 DSP 소속 회사들의 사업 보고서, 뭐 분기 보고서 이런 걸 보면 매출이 좀 디테일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고 그리고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역은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파운드리에서 내려오는 어떤 일감들 있죠. 그게 이제 주축이 되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 일감들이고 거기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그 후에 설명드렸던 팹리스하고 1대1로 이 DSP들이 컨택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출하까지 맞는 그런 플로우를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번 쭉 사업 모델을 보셨을 때 용역보다 제품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좀 좋다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가온칩스가 되게 좀 괜찮아 보였어요. 이 가온칩스를 보시면 이게 2022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2022년에는 용역 매출이 한 44% 정도로 한 절반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이 용역 매출 비중이 12%까지 빠집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게 채웠겠어요? 다 제품이 채웠겠죠. 그렇죠. 그 말인즉슨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일감을 의존하지 않고도 어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영업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룸이 큰 에이직 사업을 그만큼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온칩스를 좀 좋게 보고 있고 인력 면에서 제일 크죠, 국내 DSP 중에서. 그게 되게 들쭉날쭉하고 사실 뭐 비상장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한 200~300명씩들 다들 유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뭐 보셔서 알겠지만 M&A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 규모를 이게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 엔지니어 한 명이 웬만한 중소기업 CEO 연봉 받는 거의 그렇죠. 네. 네. 이쪽 워낙 이쪽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으면 우리 안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이제 캐파가 되는 거고 네. 인력이 적으면
이제 사실 큰 프로젝트를 하기 힘든 딱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죠. 5나노를 수주를 하려면 손이 비어있는 엔지니어가 100명에서 150명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가 국내에 이제 몇 개나 되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M&A가 좀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 삼성전자 산하에 굉장히 아직도 많던데, 좀 합종 연행을 좀 해가지고 사람 규모를 키워놓으면 우리도 미디어텍, 뭐 브로드컴, 마벨 정도의 어떤 일감을 수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안 기자가 가온칩스를 원톱으로 꼽았고, 그러면 좀 톱이라고 제일 좋아 보인다면서요? 그게 원톱. 그게 뭐 일단 네. 회사 내용적으로 아, 그렇고 그렇죠. 주가적으로는 뭐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안테나 보시는 분들은 이거 네. 뭐 투자 관점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니까 일단 이제 용역하고 제품이라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거는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개 정도만 더 꼽아볼까요? 그러면 2개 정도를 꼽자면 일단 AD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뭐 사업적으로나 주가적으로 좀 많이 좀 빠져 있는데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좀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TSMC의 VCA 소속이었다가 한 3, 4년 전에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들 중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네네. 네, 한번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렇죠. TSMC가 있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으면 그 아래에 디자인 하우스들이 각각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디자인 하우스들은 서로 일감을 섞을 수는 없고 이 TSMC 소속인 VCA 얘네들은 TSMC에만 일감을 맡기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소속의 DSP들은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만 같이 일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 VCA 소속이었다가 이쪽으로 삼성전자로 옮겨왔거든요. 요 시점이 언제냐면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세계 1등 한다는 예, 세계 1등 하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아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배팅한 거죠. 한번 갈아탈 때가 됐구나 네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옮겨왔는데 아니면 걸 좀 안 좋아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조 잘못 선 거죠. 예, 네. 기존의 그 VCA로서 그 유지하고 있던 여러 일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SK 하이닉스의 그 컨트롤러 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는 랜드 플래시 컨트롤 IC. 예, 랜드 플래시 컨트롤러 IC를 하는 게 있었는데 요거가 이제 그야말로 에이직 일감이었죠. 이 자기네들이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TSMC 일감도 맡기고 출하까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이었는데 요게 삼성으로 오면서 이제 끊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매출과 뭐 주가는 제가 자세히 안 봤지만 주가도 빠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는 TSMC에서 그런 영향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는 아주 큰 메모리 회사로부터 에이직 일감을 받아서 설계도 하고 그걸 출하까지 해서 필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또 포텐이 터질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서도 좀 아무래도 지금은 뭐 가온칩스도 상장사고 뭐 다른 상장사도 또 일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AD 테크놀로지가 거의 유일한 상장사였기 때문에 좀 신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가온칩스 다음으로 다음 포텐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AD 테크놀로지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5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뭐 인력 규모나 여러 뭐 실력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좋게 보고 있고요. 거기 대표이사가 원래 사이파이브. 사이5 출신이죠. 출신이죠. 네. 예, 조명현 대표님. 예. 그렇죠. 짐 켈러가 가장 요즘에 밀고 있는 그 암 아키텍처가 아니라 리스크5라는 아키텍처를 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5라는 아키텍처를 개발한 그러니까 거의 오픈 소스처럼 제공하는 회사가 미국의 사이5인데 사이5 출신의 이제 대표가 세미5를 만들었고 실제로 지금 사이5 지분이 꽤 많죠. 세미5에. 뭐 던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예,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그걸 두산이 인수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취소를 해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사이5가 가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제 리스크5 쪽으로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초기 이제 설립할 때 마인드가 저는 좀 약간 달라 보였던 게 다른 국내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은 좀 그런 마인드가 강해요. 삼성전자에서 용역 받아서 하고 이런 옛날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뿌리가 좀 있는 반면에 그렇죠. 세미5는 처음 생길 때부터 우리는 커스텀 칩에 특화된 어떤 설계 플랫폼이다. 뭐 이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거든요. 조 대표님 뭐 다른 데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좀 그런 마인드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딱 에이직 사업에 적합한 마인드죠. 그렇죠. 사실 세미5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 상장하나요? 예,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지 근데 이 회사는
좋아지는 건데, 굉장히 이제 실력 있는 회사인데, 약간 이제, 줄 잘못 쓴 거 아닌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네. 모든 DSP 소속 회사들의 다 뭐, 공통된 숙명이라서 맞아요. 네. 뭐 그 과정은 깔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삼성 파운드리도 부활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세미파이브 같은 회사들, 지금 이제 안 기자가 탑 3를 꼽아주셨는데, 이거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산업에 있는 산업 전문가로서의 관점이고요. 가온칩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세미파이브, 요 세 개 회사를 여러분들도 관심 깊게 가지면서요,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A식 쪽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안 기자하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 기자가 사실 팬아웃, PLP,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줬고, 삼성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투자한다라는 거를 지난 안테나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팬아웃, PLP 쪽에 이제 중국 쪽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회사가 있는데, 베일에 가려진 장비 공급사, S윈. 네, S윈이 어떤 회사예요? 중국에서? S윈은 2019년에 왕둥성 회장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왕둥성 회장은 이제 중국 쪽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거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BOE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회사를 만들었죠. 중국 1등이죠? 네. 중국 1등이죠. 중국 1등이고 사실 LCD 쪽은 세계 1등이죠. 네. 그래서 왕둥성 회장을 이제 중국 LCD의 아버지, 중국 뭐 디스플레이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좀 기분은 나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네. 네. 뒤통수 때리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2019년, 지금은 이제 BO에서는 나오셨거든요. 나와가지고 2019년에 만든 회사가 S윈이다. 이제 한간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둥성 회장이 BOE를 키우면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뭐 정부 사이드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보온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온을 할까 봤을 때 직접적으로 뭘 좀 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이 S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많이 지분을 태워줬다. 지분을 태워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당의 지분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 지분도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이제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뭐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도 워낙 사업 수완이 있는 데다가 그런 지분들이 다 들어갔으면 앞으로 좀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 회사가 딱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는데 팬아웃 PLP 라인을 이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투자를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제가 파는 도중에 이 회사가 58개 회사에다가 장비 발주한 내역을 제가 얻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단독 공개인가요? 단독 공개 그죠? 큐포스트에 썼나요? 큐포스트에 썼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네. 폐쇄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제가 IT 신 구독자님들한테 딴 거 할 건 없고 제가 그렇죠. 요 리스트는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보기란이나 이런 데 좀 해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딱 입수를 해봤더니 뭐 되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S윈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왕동성이라는 회장, 여기 또 사실 우리나라의 핵심 키맨, 한때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핵심 키맨이었던 장원기 사장이 여기 뭐 맞습니다. 입사했다가 막 이슈가 있지 않았었나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만들고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장원기 사장이 여기에 부회장으로 영입이 됐었죠. 그래서 장원기 사장 하면은 이제 한국 LCD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죠. 이렇거든요. 그럼 중국 LCD의 아버지가 한국 LCD의 아버지를 영입한 그렇죠. 좀 요런 모양이라서 그때 한국에서 엄청 욕을 먹었었어요.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뉴스가 엄청 나왔었죠. 그래서 막 비난 일색이었고 사실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는 지금도 사실 좀 별로 안 좋게 보는 편인데 그렇다 보니 이분이 계시다가 뭐 한 1, 2주 만에 나오셨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잘 몰랐죠. 이제 왜 장원기 사장을 뽑아갔을까? S윈이라는 회사가 그때만 해도 스타트업이고 이런 거물급 이제 부회장을 뽑아갔는데 이런 거물급을 왜 데려갔을까? 이제 다들 궁금해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별의별 내피셜들이 다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S윈이라는 회사의 사업이 좀 구체화되다 보니까 그때 일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사업 부문이 총 3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베이징을 근거지로 한 반도체 설계 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안을 근거지로 한 반도체 웨이퍼, 이 실리콘 웨이퍼 있죠? 웨이퍼 사업이 하나 있고, 세 번째가 청두를 근거로 한 반도체 후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안이고 반도체 웨이퍼다 뭔가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삼성 팹이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도 여기에 뭔가를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을 데려간 게 아닌가. 장홍기 사장이 국내에서 LCD 제조센터장, LCD 사업분야 했지만 나중에 퇴임하기 직전에는 중국 삼성 맞아요. 중국 법인장을 삼성 법인장을 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마 그쪽에 엄청나게 뭐 네트워크도 있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안팹에 웨이퍼를 넣는데 뭐 음으로 양으로 아마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었나.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청두를 근거지로 한 그 반도체 패키지 후공정 이게 이제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사업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이게 뭐 별도의 자회사가 있어요. 에친트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예, 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OPLP. 예. 일단 그러면 58개 장비 사는 일단 발주가 나간 거예요? 발주가 나갔습니다. 예, 발주가 나가서 다들 이제 아마 장비 제작을 하고 일부는 공급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국내 기업도 있나요? 국내 기업이 제가 네. 58개 중에 쭉 봤는데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는데 네네. 일단 하나는 SFA, 워낙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예, 네. 이 회사는 AMHS라고 하는 물류 설비를 공급합니다. 이 반도체 팹에 보면 이 천장에 다니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이제 웨이퍼 잡아가지고 옮기는 건데 이거는 패널 레벨 패키지이기 때문에 웨이퍼는 아니고 아마도 이 직사각형 형태의 패널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크기가 그렇죠. 크니까. 예, 청 정도는 물론 다르겠으나 크기가 크고 무거울 테니까 분명히 좀 더 난이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SFA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ISTE라는 회사가 있어요. 국내에. 이 회사는 EEFM. 그러니까 이거는 증착이면 증착, 식각이면 식각,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 앞에 웨이퍼를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 그 약간 대기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웨이퍼들의 대기실, 챔버 들어가기 전에. 챔버 들어가기 직전에 네네. 있는 네네. 그 공간에 들어가는 모듈을 이 ISTE라는 회사가 공급을 하거든요. 이 회사는 작년 10월에 원래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코스닥에. 그러다가 뭔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상장을 보류했고 올해 2월에 뭐 상장을 재추진한다는데 작년 10월에 그 IPO 기자간담회 때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굉장히 좀 실력 있게 보였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에 팬아웃 PLP 쪽에서는 EEFM 뿐만 아니고 풋 클리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웨이퍼가 이송되는 그 공간에 이제 이물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세정하는 그 설비를 원래 전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응용해서 EEFM까지 이렇게 아마 공급하는 인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비전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저는 이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처음 들어요. 그죠. 예. 비전 세미콘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회사는 플라즈마 세정 장비를 공급한다고 해요. 용도가 옆에도 써 있던데 용도는 글래스 리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아웃 PLP를 만들면 처음에 이제 글래스 기판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캐리어 용도로. 그렇죠. 이거를 이제 한 번 쓰고 버리진 않고 한 번 해고 공정을 쭉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띄어내고 한 다음에 요거를 다시 첫 사이클에 집어넣나 보죠. 이제 앞에 이제 이물들이 묻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세정하는 용도로 플라즈마 세정 장비를 넣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비전 세미콘이라는 회사가 공급을 한다.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일단 그 수주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아웃 PLP 그러면 사실 이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면 그 접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세계 기업 이야기 들어보면 굉장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옛날처럼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더미한, 약간 이제 약간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식의 장비가 아니라 정말 이제 반도체. 특히나 SFI 같은 회사도 진짜 그 반도체 그쪽 장비 쪽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있는 회사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IST도 보니까는 지금 EFM이나 뭐 이쪽 모듈을 하지만 회사가 SK 하이닉스랑 PECVD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체 오리엔티드 돼 있는 회사들이 좀 많이 이름을 올린 것 같은. 제가 이제 리스트를 공유를 드리면 그 나머지 회사들도 보실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 베시나 디스코 뭐 이런 평소에 그 반도체 쪽에서 이름 많이 들어본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네.
배시면 하이브리드 본더 이런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잘하는 네. 회사죠. 예. 그리고 ASMPT 같은 경우도 ASMPT도 있어요. 그죠. 한미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 뭐 TC 본더 쪽으로도 뭐 그런 회사들인데 하여튼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안 기자가 준 리스트 일단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팬업 PLP 그러면 사실 대부분 전공정 쪽으로만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좀 덜 알려져 있는 이유는 좀 덜 중요한 장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를 양산까지 가본 회사가 아직은 삼성전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달에 안테나에서 뭐 TSMC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직 이제 R&D 개념인 거고 그렇죠. 양산은 한 2026년 뭐 이때쯤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뭐 참고로 해보려고 해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삼성밖에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이제 들어와 있던 라인은 세메스라고 하는 삼성전자 자회사에서 턴키로 수주를 한 다음에 일부 설비들을 이제 자기네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탁 차려서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표준화돼 있지 않은 설비들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반도체 전공정 하면 증착은 AMAT, C각은 램, 그리고 검사는 KLA 뭐 이렇게 딱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후공정은 그런 게 없고 특히나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는 더더욱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아이고 조그만 시장 대응하느라고 굳이 여기 개발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이제는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쪽으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좀 여기 좀 들어가서 글래스코어 기판처럼 좀 많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중국 쪽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사실 삼성 쪽에 이제 팬아웃 PLP 같은 경우는 우리 안 기자가 그래도 제일 빨리 이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편인데 그 뒤로도 사실 우리 안테나 영상 나오고 나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안 기자가 이야기한 것들 뭐 팔로우한 내용들도 있고 사실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 상황은 어떤가요? 팬아웃 PLP 같은 경우? 삼성은 일단 올해 중에 이제 고도화된 버전을 투자한다는 원칙은 일단 변함은 없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천안사업장에 투자해 놓은 설비들은 워낙 좀 9세대 버전이기도 하고 그때 아주 그 파인한 라인 앤 스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는 설비들은 또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삼성이 목표하고 있는 대로 2.5D 패키지 뭐 이쪽에 써먹으려면 투자를 새로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아마 그래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도 새로 구축이 될 것 같아요. 이전처럼 이제 세메스가 일단 할 마음도 없다는 얘기도 있거니와 이전처럼 세메스에 뭐 턴키로 맡겨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싸게 구축하려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아주 좀 최신의 장비들로 이제 구축을 할 텐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뭐 좀 참고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뭐 그렇죠. 우리 독자분들은 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쪽은 워낙 이제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SW인이 투자한다는 요 라인들을 보고 58개 형용사를 쭉 보시면 요 안에서 일단 투자할 때 참고할 만한 회사들이 많겠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에 언급됐던 SFA나 뭐 IST나 비전 세미콤 이런 데들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될 수 있겠죠. 삼성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회사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신다 그러면 네. 일단 여기 아까 앞에 나왔던 이 세 개 회사는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쪽에서도 삼성 쪽에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쪽 관련해서 장비를 넣었던 회사들이 이제 AP 시스템하고 KC텍, 뭐 나레나노텍 이런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보니까 아직도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지 장비들 라인업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뭐 AP 시스템은 이제 뭐 LLO라고 이제 레이저 개념을 써서 이제 디본더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이런 내용들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안테나 영상들 좀 참고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 그 안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안테나 영상 참고하고 이 영상 보면 굉장히 많이 또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저희가 팬아웃 PLP 관련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산업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안석현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글래스, 반도체 유리기판 쪽하고 팬아웃 PLP 뭐 이런 쪽 동향은 굉장히 제일 어떻게 보면 발빠른 기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판, 유리기판 쪽으로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죠? 네,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외주를 어떻게 할지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인데 사실 그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해서 TGV 공정이 제일 중요한데 이쪽 이제 외주 물량이 누가 받을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간단하게 뭐 우리 안 기자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반도체 유리기판에서 TGV 공정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30년 이전에 인텔이 이거를 이제 기존의 패키지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기존에 있던 패키지 기판에서 유리 기판으로 갔을 때 뭐가 바뀌느냐를 이제 봐야 될 거잖아요. 이 수직으로 이제 반도체를 탁 잘라놓고 보면 2.5D 패키지면 반도체가 한 2개, 3개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반도체 아래에 이 기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기판의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해 주도록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이 막 사람으로 보면 이제 척추라고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코어를 이루는 게 기존에는 FR4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그죠. 중심이고 이 유리 기판은 그야말로 이제 유리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라스틱은 그야말로 플라스틱이라 우리가 플라스틱에 만약에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면 뭐 얼추 잘 뚫리겠죠. 예, 가루는 뭐, 많이 나오지만 예, 가루는 좀 많이 나올리고 하겠지만 어쨌든 뚫리고 뭐 사포로 문지르면 어좀 매끈하게 만들 수는 그렇죠. 있겠죠. 근데 유리를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바삭 미세균열이 그죠. 만약에 미세균열만 나도 다행이지만 어쩌면 파삭 깨질 가능성이 되게 워낙 또 많겠죠. 얇으니까. 예, 워낙 뭐 지금 뭐 1000 마이크로미터다, 뭐 800 마이크로미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건드린 순간 거의 깨진다고 봐야 되죠. 기계적으로는 못 뚫는다고 절대 봐야겠네. 못 뚫는다고 봐야 네네,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히 컨셉 자체가 다를 겁니다. 뭐 아마 저보다는 뭐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그걸 지금 현장에서 뭐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지만 거의 건드리는 순간 깨지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수로 이거를 구멍을 뚫어야 하나. 근데 삼성전기나 SKC 앱솔릭스나 이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유리를 다뤄본 바도 없을 겁니다. SKC도 없고 전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보통 디스플레이 업체나 터치 스크린 뭐 그렇죠. 이런 쪽 그쪽 분야가- 회사들이 유리를 잘하죠. 그렇죠. UTG 뭐 이런 거 하니까. 맞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유리를 다뤄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반도체 기판을 만드는 과정을 A부터 Z까지 딱 놓고 보면 TGV가 절반이고 그 뒤에 ABF 빌드업 공정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로를 쌓아 올리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되게 큰일인데 우리가 해본 바 없는 TGV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버거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건 아무래도 A부터 Z까지는 다 못하겠고 TGV는 유리 잘한다는 애들한테 한번 주자. 외주를. 외주를 주자. 이런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SKC는 진즉에 이제 손들고 다 줘버린 거고 TGV는 FNS 전자 니네가 다 해라. 그래서 이제 송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이 삼성의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내재화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겠는데 생각을 하지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좀 내재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번 파일럿이든 R&D든 한번 해보자 해서 계속 해왔어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세종 사업장에서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건 우리도 빼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외주를 줘야 되겠다 해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유리 가공업이라는 게 이게 대기업이 되게 하기 힘든 게 이게 굉장히 오염 산업이고 그렇죠? 이제 불산. 네, 그래서 오염 산업에다가 이게 그리고 아주 얇은 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학 케미칼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고 예.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외주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떤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주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사실 그러면 SKC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 안 기자가 필옵틱스가 이제 장비를 가지고 FNS 전자에다가 이제 외주를 주는 걸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삼성은 그럼 지금 누가 유력한가요? 삼성은 아직은 100일에 가려져 있는데 후보로 꼽을 수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좀 유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에 유리 식각을 하던 회사였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 앞에 OLED를 이제 만들 때 유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두께를 낮추기 위해서 불산으로 한번 깎아내는데 요 과정을 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기에서 이 TGV 공정을 준다면 그 전에 그걸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리에 구멍을 뚫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불산으로 뚫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불산이나 강 알칼리로 뚫게 되는데 음. 그래서 기존에 유리하던 회사들이 유리하다는 거고 이 캠트로닉스는 불산도 많이 써봤고 유리 식각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 회사가 첫 번째로 꼽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코어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회사는 비상장이긴 한데 중후엠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저는 좀 강소기업이라고 보는데 유리 쪽에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뭘 했었나요? 그 전에 UTG 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아, UTG 사업도 하고 커버 유리 슬리밍 사업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했는데 UTG는 제가 볼 때는 사업화가 좀 많이 커지지는 못한 것 같고 대신에 그 경쟁력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 안산에다가 라인을 좀 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알기로 삼성전기랑 좀 일부 코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장비는 어디 건지 모르죠. 장비는 여기는 외산하고 비상장이 많아서 일단 뭐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SKC 앱솔릭스에 피로틱스가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삼성전기 쪽은 이 레이저 회사가 LPKF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 회사죠. 네, 독일 회사라서 여기는 뭐 우리랑은 좀 관련이 좀 멀고 음. 그리고 이 TGV 공정의 또 주요 장비로 들어가는 게 메탈라이제이션용 스퍼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유리 표면에다가 도금하기 전에 이제 좀 전기를 통하게 이제 금속막을 입히는 건데 그거가 SKC 앱솔릭스는 제사기 한국이라는 국내 비상장 회사고 삼성전기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우리 여러분들 뭐 관심사하고는 좀 멀 수도 있는데 그렇죠. 투자에는 뭐 네. 그러면 그 구리 도금을 입히기 전에 약간 구리하고 유리가 잘 안 붙으니까 약간 그걸 액티베이션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시드를 입히는 거죠. 예, 시드를 입히는 거고 요거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드를 입힐 때 이제 금속막을 이제 처리를 하는 건데 금속막을 처리할 때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식은 방금 설명드렸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스퍼터를 써가지고 그냥 막 금속막을 입히는 거고 이제 습식은 약품, 약액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약액에 담궈가지고 도금. 네. 도금 전에 금속막을 입히는 거거든요. 네네. 요거는 이제 YMT라고 하는 국내 회사하고 여기는 상장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맞아요. 예, YMT하고 ORChem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걸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회사도 일부 삼성전기하고 코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삼성전기가 요걸로 갈 거냐 요걸로 갈 거냐는 건식인지 습식인지 아직 결정이 정해지지가 안 되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성 측면에서는 이 습식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단 것도 빼면 끝이니까. 예, 기존 PCB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기존 PCB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 것도 빼면 되고 그리고 사실 장비를 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웹 장비 몇 대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 유리와 금속막의 밀착력 잘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떨어지면 도금도 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밀착력 측면에서는 습식이 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스퍼터가 5월 달에 들어오거든요. 삼성전기 저기 세종사업장에. 예,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건식을 또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무지하게 비싸죠. 그쵸. 예, 건식을 하면 비싸고 진공 챔버에다가 이거를 예, 타깃에다가 타깃을 에너지 줘서 이거를 줘서 떨어지는데 그렇죠. 예. 그것도 엄청 오래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도 스퍼터 장비 한 대로는 안 될 거고 몇 대를 갖다 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장비 투자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삼성전기는 가급적이면 지금 마음속으로는 습식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우리가 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건식을 테스트해보고 하겠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습식을 할 거야라는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죠. 이제 끝까지 갔는데 안 된다 그러면 건식으로 가야죠. 뭐 그렇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SKC는 처음부터 그냥 건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술이라는 게 아직까지 표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어떤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는 그러면 이제 외주화 비중, 특히 아직까지는 뭐 양산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어느 정도로 이제 가져가려고 지금 보고 있나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래스코어 기판을 만드는 과정이 A부터 Z까지라고 보면 한 중간쯤까지가 TGV, 그 뒤가 이제 ABF 빌드업 공정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ABF 빌드업 공정은 이건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내재화입니다. 이건 다 내재화고 TGV 공정 중에서 메탈라이제이션까지는 우리가 하겠답니다. 그러니까는
TGV에서 제일 후단만 이제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습식이니 건식이니 했던 그 결정도 아마 스스로 내리게 될 거고, 요 앞에 이제 그럼 이 메탈을 빼면 뭐가 남느냐? 유리 원장에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그 레이저 때린 유리기판을 불산이든 강알칼리에 담궈서 구멍을 뚫는 요 공정까지를 아마 외주를 줄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아까 앞에 제가 언급드렸던 캠트로닉스, 중후엠텍, 그리고 JNTC라고 혹시 하는 회사 아시나요? 네네. 예, JNTC라고 화웨이 쪽이 많이 하는. 화웨이 네. 쪽에 네. 커버 유리 많이 하는 그쵸.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도 유리 쪽의 경쟁력에서는 뭐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력이 그- 뛰어난 예. 회사죠. 그리고 네. 최근에 아마 TGV 사업하겠다고 어나운스를 네네, 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도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삼성전기를 한다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아마도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사실 이런 서플라이어야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 후보들을 놓고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가 하나 있기는 네네. 한데 방금 삼성전기나 SKC 앱솔릭스에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유리 원장에 레이저로 한번 때리고 그거를 식각액에 담궈서 구멍 뚫는 요게 이제 기존에 거의 정착되어 있는 그쵸. TGV의 방식이라면 최근에 새로운 약간 방식으로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게 파이어 폴리싱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유리를 한 800도에서 1000도 정도로 녹입니다. 그럼 얘가 약간 딱딱한 상태에서 반쯤 융해되거든요. 그럼 이게 반쯤 융해된 상태에서 구리박에다가 돌기를 만든 다음에 그걸 이렇게 둘을 합작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회사인 그 필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방식인데 아직 양산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좀 만나가지고 뭐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 했는데 좀 좋아 보여서 이 회사도 뭐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뭐 한번 주목해볼 만한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아니라 어떤 뭐 사업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그렇죠. 이 여기 회사도 또 우리 한번- 벤처 캐피탈 쪽도 계십니다. 아, 네,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필로우라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 뭐 이런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신박했어요, 저는. 네. 네. 혹시 삼성전기 밸류 체인에서 좀 우리 안 기자가 좀 좋게 보는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뭐 한 개, 두 개? 하나 더 보자면 저는 네. KC텍도 좀 좋게 보고 KC텍. 있습니다. 네. 예, KC텍이 뭐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좋게 보시나요? 안 좋게 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 회사의 주력 아이템이 CMP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CMP가 참 발주가 잘 안 나오죠. 여기는 무슨 방산기업 같아요. 뭐 1, 2, 3분기 안 좋다가 4분기에 확 좋아지다가 이게 이제 실적이 몰아서 나오니까 되게 싫어하죠. 투자자들은.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CMP는 좀 그렇다고 해요. 이 테크 마이그레이션 될 때 신규 수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 갖다가 써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한 뭐 이것 때문에 좀 그런데 그렇죠. 슬러리는 이제 뭐 새로 네. 좀 팔 수 있더라도. 네. 그쵸. 장비는. 네. 그러면 테크 마이그레이션에서 수요가 없다면 어떤 신규 시장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요 글래스코어 기판에서 이 KC텍이 할 일이 있습니다. CMP가 필요해요. 삼성 쪽은 그렇죠. 삼성 쪽은 필요하고 SKC 쪽은 아직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 거기도 그렇죠. 곧 쓰게 되지 않을까? 향후에는? 네, 향후에는 어.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TGV 홀 뚫고 메탈하고 그다음에 도금하고 나면 그 도금이 살짝 위로 튀어 올라오거든요. 넘치는 거? 네, 그죠? 넘치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CMP로 갈아내는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삼성 쪽은 뭐 KC텍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어플라이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메탈 스퍼터는 어플라이드 쓰니까 그렇죠. 네, 뭐 CMP는 좀 줘라. 어플라이드는 또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만 해도 네, 네. 할 거 많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본딩만 해도 충분히 할 거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쪽 CMP는 KC텍 좀 줘라. 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컨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뭐 저는 삼성전기의 어떤 글래스코어 기판 대규모 투자는 25년에서 26년 사이에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뭐 벌써 25년이니까 그렇죠. 뭐 그때 한번 괜찮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 기자가 뭐 캐시텍에 대해서 좀 이제 계속해서 긍정적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는 조금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시각이. 그리고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우리 안 기자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월간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하고 펜하고 PLP 쪽하고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식이 쌓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 못한 이야기들을 우리 양 기자가 본인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많이 또 이렇게 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댓글 상단 링크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 가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월간 안테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그러면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또 2월에 또 심도 있는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